둘이 지금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소. 방금 이륙했단 말이오. 당신 남편하고 내 마누라가. 핏발선 눈으로 문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의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20년을 동대문 야시장 먼지 속에서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여자의 세상이 앞치마끈도 채 풀지 못한 그 저녁에 소리 없이 무너졌지요. 남편의 목에 남색 넥타이를 메어주며 잘 다녀오라 배웅한 지 3시간 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저는 여느 때처럼 주방 불부터 켰습니다. 40을 코앞에 둔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어진 건 20살 무렵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동대문 원단시장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넘으니 이제는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이 2박 3일 부산 출장에 이어 주말 사내 교육까지 붙어 닷새를 비운다기에 저는 전날 밤부터 캐리어를 펼쳐두고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홍삼 진액 한 박스를 캐리어 안쪽에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남편이 위장이 약해 출장만 나가면 속을 버리고 오는 걸 알기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짜먹으라고 손편지 같은 쪽지까지 붙여두었지요. 새로 산 속옷 3벌도 개켜넣고 양말은 짝이 틀어지지 않게 돌돌 말아 구석에 채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벌써 6시 넘었어. 밥은 먹고 가야지.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걷자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몸을 뒤척였습니다. 40을 몇 걸음 앞둔 남자치고는 얼굴이 뽀얗지요. 저 혼자 새벽 시장 먼지 마시며 늙어가는 동안 남편은 늘 반듯한 슈트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으니까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어요. 아,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부산 KTX 10시 반이라니까.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북엇국 끓였어? 속 버리지 말라고. 남편은 대답 대신 하품을 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밥을 펐지요.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남색 넥타이를 식탁 옆에 미리 걸어두고 남편이 셔츠를 입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남편 생일인데 출장이 겹쳐 미역국을 못 끓여줄 것 같아 넥타이라도 미리 안겨주고 싶었어요. 이거 당신 생일 선물이야. 미리 주는 거야. 출장 가서 중요한 자리 있으면 이거 매. 넥타이를 뭘 이런 걸 다 샀어. 돈도 넉넉한 집처럼 굴기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싫지는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목에 넥타이를 둘러 매듭을 지어주었지요. 손끝으로 매듭을 반듯하게 매만지는데 20년 전 결혼식 날 아침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넥타이를 메어주며 이 사람 하나 잘 되게 해서 우리 둘 다 남부럽지 않게 살자고 다짐했었지요. 됐다. 아주 새신랑 같네. 새신랑은 무슨. 다 늙은 마누라가 아침부터 사람 민망하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던 남편이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근데 여보, 이번 교육 좀 길어질 것 같아. 주말 지나서 월요일까지 붙는데. 장모님 칠순 준비 나 없다고 티내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 숟가락을 들려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친정엄마 칠순이 2달 앞이었습니다. 형제 없이 저 하나 키우느라 손마디가 다 굽은 엄마였지요. 그 칠순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 저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할게. 그래도 당신 마음은 좀 써줘. 그래. 아, 그리고 장모님이 여행 보태 쓰라고 당신 통장에 500만 원 넣으셨다며. 그거 그냥 묵혀두면 뭐가 돼?
내가 아는 종목에 잠깐 넣었다가 배로 불려서 드리자. 2달이면 충분해. 친정엄마가 며칠 전 제 계좌로 넣어준 돈이었습니다. 칠순 여행에 보태라고 딸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 양반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을지 생각하면 저는 손도 못 대고 있었지요. 엄마 돈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나 엄마 얼굴 못 봐. 내가 언제 당신 돈 말아먹은 적 있어? 회사에서도 나 재테크 잘한다고 다 알아. 장모님 여행 갈 때 곱절로 만들어드리면 당신 체면도 서잖아. 괜히 겁먹지 말고 그냥 이체해. 저는 결국 남편이 부르는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옮겼습니다. 20회를 같이 산 남편 말을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순간이지만 그날 아침에 저는 그저 남편이 엄마 여행비를 불려주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의 발치를 저는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명품 구두. 지난달에 남편이 승진 기념이라며 산 것이었지요. 그 옆에 놓인 제 지갑은 모서리가 다해지고 지퍼가 반쯤 나간 낡은 것이었습니다. 5년째 쓰는 지갑을 저는 아까워서 새로 사지 못했어요. 남편 구두 한 켤레 값이면 제 지갑을 10개는 살 텐데도요. 여보, 가족카드 좀 가져간다. 출장 경비 정산이 늦게 나와서 그래. 카드 좀 쓴다고 집안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채워 넣을게. 남편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신발장 위 접시에서 제 명의 가족카드를 집어 지갑에 꽂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저는 몇 달째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남편이 카드를 챙길 때는 그래, 편하게 써요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겁니다. 다녀올게. 문단속이나 잘하고. 응, 조심히 가. 홍삼 꼭 챙겨 먹고. 도착하면 전화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남색 넥타이가 아침 햇살에 반듯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고는 식은 북엇국을 혼자 마시며 닷새 뒤에 남편이 돌아오면 뭘 해줄까 궁리했습니다. 갈비찜을 할까 아니면 좋아하는 대구탕을 끓일까? 그런 사소한 생각들이 그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남편 셔츠 몇 벌을 다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갈아입을 옷을 미리 다려두려고요. 다리미에서 김이 오르고 창밖으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른한 오후 말입니다. 오후 4시가 조금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부서질 듯 쿵쿵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문짝이 통째로 흔들릴 만큼 거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세워두고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갔지요.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두드릴 리는 없고 옆집에 무슨 일이 났나 싶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낯선 남자 하나가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지요. 무엇보다 눈이 벌갰습니다. 울다 온 사람 같기도 하고 밤을 새운 사람 같기도 한 핏발이 잔뜩 선 눈. 거친 숨소리가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그르렁대며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문 두드리시면 무섭잖아요. 정호윤 씨 댁 맞습니까? 남편 이름이 그 낯선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세요? 우리 남편 아는 분이에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를 함부로 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실린 것이 위협이 아니라 무언가 무너진 사람의 절박함이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지요. 걸쇠는 걸어둔 채로 문을 손바닥 하나 너비만큼만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문틈으로 마주한 남자의 얼굴은 가까이서 보니 더 처참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조인성입니다. 40입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이율이라고 합니다. 34시고요.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지요.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이 제 세상을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댁 남편하고 같이 있습니다. 정호윤 씨하고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둘이 지금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소. 방금 이륙했단 말이오. 남자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갈라졌습니다. 억누르고 억누르다 끝내 터져나온 소리 같았지요. 저는 걸쇠를 건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아들었는데 가슴이 그 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부산 출장 갔어요. 오늘 아침에 KTX 탄다고 나갔어요. 제가 직접 배웅했어요. KTX요? 부산이요? 그 말까지 똑같이 속였군요. 남자가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커다란 항공사 카운터 앞에 캐리어 2개를 나란히 놓고 서 있는 남녀. 남자는 오늘 아침 제가 목에 넥타이를 메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색 넥타이가 그 사진 속에서도 선명하게 남편의 목에 메어 있었지요. 옆에 팔짱을 낀 젊은 여자의 손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저는 걸쇠를 풀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문을 활짝 열었지요.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왜 공항에 있어요? 제가 열흘을 쫓아다녀서 찾은 겁니다. 제 아내 예전 휴대폰에서 댁 남편 번호가 나왔고 택시 영수증이랑 사설조사 사진으로 이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사람이 공항 카운터에 같이 서 있는 걸 조사원이 직접 봤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저는 바로 여기로 달려온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신발장에 손을 짚었지요.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에요.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웃었어요. 내가 저 넥타이까지 메어줬는데 말끝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넥타이. 제가 두 손으로 매듭을 지어준 그 남색 넥타이가 사진 속에서 다른 여자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지요. 그 사실이 20해의 아침들을 한꺼번에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미친 거였으면 했습니다. 조인성이라는 남자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습니다. 붉은 눈에서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지요. 저도 제 아내가 두 아이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건 진짜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진이 더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 남색 넥타이 그대로 메고 봉투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
현관 타일 위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 남편의 손, 남편의 남색 넥타이, 그리고 그 옆에서 웃는 낯선 여자. 저는 흩어진 사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손끝이 떨려 제대로 집지도 못한 채로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여자의 손에 들린 명품백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물건이었지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을 헛디딘 끝에 카드사 앱을 열었지요. 가족카드 결제 내역이 주르륵 떴습니다. 사흘 전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380만 원. 결제된 매장 이름이 사진 속 여자가 든 그 가방의 브랜드였습니다. 아, 이 카드가 여기로 간 거였어.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점심값을 아끼고 5년 된 낡은 지갑을 못 버리고 새벽마다 원단 먼지를 마셔가며 모은 돈. 남편이 정산 늦어서 잠깐 쓴다며 챙겨간 제 명의 카드로 그 여자의 명품백을 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손으로 그 카드를 신발장 위에서 집어가게 놔둔 것도 바로 저였지요. 무릎을 꿇은 채 저는 흩어진 사진들을 두 손으로 끌어 모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남편의 웃는 얼굴 위로 번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등줄기 어딘가에서 서늘한 것이 고추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20해 동대문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울기부터 하면 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물이라도 드릴까요? 조인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그려진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 돌아온대요?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인성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요. 4박 5일이랍니다. 닷새 뒤에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닷새. 저는 그 두 글자를 입안에서 곱씹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와이 바다에서 제 돈으로 흥청망청 노는 그 닷새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흩어진 사진을 한 장씩 반듯하게 포개어 봉투에 도로 담으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됩니다. 지금은 증거부터 챙길 시간이었지요. 제가 열흘을 밤낮으로 뒤쫓았습니다. 그러고 겨우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현관 타일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다 걸어 모은 뒤 저는 그 낯선 남자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20회를 산 남편의 배신을 알려주러 온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 집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은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를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조인성이라는 남자는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떠다 그 앞에 놓았지요.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남자는 컵을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한 채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주기만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생판 처음 뵙는 분께 해야 한다는 게 저도 미치겠습니다. 됐어요. 사과는 그쪽이 할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요. 눈으로 보셔야 하니까요. 봉투에서 나온 건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신분증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조인성 40. 그 옆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배우자 이름칸에 이유리 34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왜 다 보여주세요? 제가 누군지부터 아셔야 하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모님이 직접 보셔야 하니까요. 저는 사기꾼 아닙니다. 사모님 흔들어서 뭐 뜯어낼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말을 하는 내내 남자의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신분증과 증명서를 한참 들여다봤지요. 위조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얼굴을 꾸며낼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20해 장사를 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말해봐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하나도 빼지 말고요. 남자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2달쯤 됐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워크숍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을 비웠고요. 처음엔 믿었습니다. 부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바꾼 새 휴대폰 말고 예전에 쓰던 폰이 서랍에서 나온 겁니다. 충전해 봤더니 남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 댁 남편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오빠라고요. 오빠. 저는 그 2글자를 듣는 순간 명치 어딘가가 뜨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20해 동안 한 번도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부터는 그저 여보였지요. 그런데 34 먹은 낯선 여자가 제 남편을 오빠라고 저장해 두었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다 봤습니다. 밤새도록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겠더군요. 2 사람이 벌써 반년이 넘었다는 거요. 저는 그 길로 조사원을 붙였습니다. 회사 다니며 모은 돈, 아이들 학원비까지 털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 사진들입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 속에서 남편은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남색 넥타이를 맨 채로 그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남자. 20해를 같이 산 제가 사진 속 남자를 한참을 봐서야 겨우 남편이라고 알아볼 만큼 낯설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쪽 부인이라는 거죠. 네. 이유리, 제 아내입니다. 2 아이 엄마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집어 눈앞에 가까이 댔습니다. 여자의 손목에 걸린 명품백.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카드사 앱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 명품관 380만 원. 결제 시각까지 사진 뒷면에 조사원이 적어둔 촬영 날짜와 얼추 맞아떨어졌지요. 이 가방 제 카드로 산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조인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드요? 사모님 카드로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제 명의 가족 카드를 챙겨 나갔어요. 출장 정산이 늦어서 잠깐 쓴다면서요. 그 카드로 저 여자 가방을 산 거예요. 380만 원짜리를. 제 돈으로요. 말을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오히려 머리 한구석이 얼음처럼 맑아지는 기분이었지요.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고 꾸며놓은 것, 친정엄마 돈 500만 원을 종목에 넣어준다며 자기 계좌로 옮겨간 것, 그리고 제 카드로 다른 여자에게 명품백을 사준 것. 오늘 아침 3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남편이 늘 앉던 책상 서랍부터 뒤졌지요. 남편은 성격이 꼼꼼한 척하면서도 실수가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린터로 뭘 뽑으면 원본은 챙기고 여벌은 흘리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지요. 서랍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열어보다가 맨 아래 칸에 깔린 서류 뭉치 밑에서 종이 한 장이
삐죽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전자항공권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인천에서 호놀룰루. 왕복 비즈니스석 2인. 결제 금액 800만 원. 그 밑에는 4박 5일 호텔 예약 확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스위트룸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지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00만 원. 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압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원단 시장에 나가 먼지구덩이에서 물건을 떼어다 하나씩 팔아남기는 마진이 얼마인지 저는 손바닥 보듯 압니다. 셔츠 한 장 팔아 남는 게 몇천 원. 그 몇천 원을 수천 번 쌓아야 800만 원이 됩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다른 여자와 비즈니스석에 나란히 앉아 바다 건너로 날아간 것이었지요.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서재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외괴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점심도 거른 속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생활비가 모자라. 당신이 좀 맞춰봐. 며 매달 손을 벌릴 때마다 저는 제 끼니를 줄여 그 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제 살점 같은 돈이 두 사람의 밀월 여행 비행기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정신 차리십시오. 조인성이 서재 문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항공권 영수증을 든 채로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우는데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이 실수로 뽑아놓고 흘린 거예요. 왕복 800만 원. 호텔은 4박 5일 스위트룸이고요. 참 대단하네요. 제 앞에선 돈 없다더니. 영수증을 받아든 조인성의 손도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뭘로 보고. 그쪽 부인 카드 명세는요? 하와이에서 뭘 썼는지 나와요? 제 질문에 조인성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너져 울던 남자의 눈에 저와 비슷한 무언가가 서리는 게 보였지요. 남자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집으로 종이 명세서가 옵니다. 아내가 신용카드를 여러 개 쓰는데 이건 제가 몰랐던 카드고요. 여기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하와이 현지 결제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면세점, 명품 매장 아주 신이 났더군요. 두 사람의 카드 명세가 각자의 배우자를 속인 증거로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남편은 제 카드로, 여자는 남편 몰래 만든 카드로 서로에게 명품을 사안기며 바다 건너에서 웃고 있었지요. 저는 그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그냥 사모님께 이 사실만 알려드리려던 게 아닙니다. 조인성이 물컵을 밀어두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로 그렁그렁하던 눈이 이제는 다른 빛을 띠고 있었지요. 저 혼자서는 저 두 사람 못 잡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선 멀쩡한 사람인 척, 저한테는 두 아이 엄마인 척 살았습니다. 땡 남편도 똑같겠지요. 회사에서는 반듯한 직장인, 사모님 앞에서는 성실한 남편. 그가면 혼자서는 못 벗깁니다. 그래서요. 같이 하십시다. 저 두 사람 그냥 웃으면서 돌아오게 두면 안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영수증, 아내 카드 명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본까지요. 사모님은 카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친정어머니 돈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시게 됐고요. 이걸 하나로 모으면 저 두 사람 그냥 못 빠져나갑니다. 법으로도 회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요. 자기들이 한 짓 그대로 보게 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800만 원짜리 영수증, 380만 원짜리 카드 결제, 낯선 여자의 명품백. 20해 동안 제가 믿어온 것들이 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조각들을 보고 있자니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눈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그쪽은 부인이 믿나요? 아니면 아직도 아까워요. 조인성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밉습니다. 이제는 돌아온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두 아이 얼굴에 먹칠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저 두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의 값을 똑바로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도망 못 가게요.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제 마음과 똑같은 것을 받습니다. 값을 치르게 한다. 눈물로 애원하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만큼 정확히 되돌려받게 하는 것. 저는 동대문에서 20년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건값을 떼어먹는 사람에게는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받을 걸 끝까지 받아내는 게 답이라는 거요. 저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하나씩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앞면과 뒷면, 항공권 영수증, 카드 명세서, 조인성의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손이 떨려 초점이 몇 번이나 나갔지만 저는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담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흩어지거나 사라지기 전에 제 손 안에 확실히 보관해 두어야 했으니까요. 닷새예요. 촬영을 마치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하와이에서 웃고 떠드는 닷새. 그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할 거예요.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정확히 마주쳐 줄 거고요. 공항에서요?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웃으면서 입국장 나오는 그 자리에서요. 도망도 못 치고 숨지도 못하는 곳에서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알게 해줄 거예요. 조인성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제 물러설 데 없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남이던 두 사람이 같은 배신에 무너진 두 피해자가 그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요. 남편이 없는 첫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참이었습니다. 손을 놓고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조인성이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요. 말해요. 울고 싶으시면 오늘 우십시오. 내일부터는 울 시간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섰지요. 다림질하다 만 남편의 셔츠가 다리미판 위에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 돌아오면 갈아입힐 옷이라고 정성껏 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다리미판에서 걷어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냄새나는 옷 장사치가 어디 감히 우리 아들 살림을 안다고 나서니. 지지난 명절 시어머니가 동서 앞에서 저를 두고 한 말이 그날 밤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인성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20해 동안 참고 삼켜온 말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걸 느꼈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배신만 마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신을 떠받쳐온 사람들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떠올랐던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저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이렇게 넓고 텅 비어 보인 적이 없었지요. 벽지 하나, 소파 하나, 장식장 하나까지 제 손으로 골라 채워 넣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를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5년 전 동선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온 집안을 들쑤셨을 때 저는 이 소파가 또 아까워 세일하는 날만 기다렸다가 산 것이었지요. 이 집에는 시댁돈이 단돈 1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대기업 취업 준비생이었고 미처는 오직 제가 동대문에서 모은 장사 돈뿐이었습니다. 전세로 시작해 대출을 얹어 이 집을 장만하기까지 저는 새벽마다 원단 먼지를 마시며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시어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눌러대며 드나들었지요. 애미야, 문 좀 미리미리 열어놔라. 내가 남의 집 오니? 내 아들 집인데 뭘 눈치 보게 만들어.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 집이니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얼굴로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뒤지고 안방 화장대를 열어 제 화장품을 구경하고 심지어 제 옷장을 열어 이런 싸구려 옷이나 입고 다니니 우리 아들 체면이 서겠니? 며느리가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정도가 있지. 며 혀를 차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지옥이었지요. 지지난 추석 온 식구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를 나란히 놓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대학 나온 교수라 그런지 앉아있는 태부터 다르지 않니? 그런데 큰 며느리는 뭐냐? 동대문서 옷 파는 그거 하잖아. 냄새나는 옷 장사치가 어디 우리 아들 살림을 안다고 큰 소리를 쳐. 우리 아들이 아까워도 한참 아깝다. 저는 그 순간에도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하고 있었지요. 동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고요. 그 말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저는 뒤집던 전만 계속 뒤집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못하고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편을 들기는커녕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제 발등을 꾹꾹 눌렀지요. 어머니, 비위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였습니다. 나중에 방에 들어와서는 당신 또 얼굴 굳히더라. 좀 참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말 받아쳤다가 집안 시끄러워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하며 도리어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그 밤에도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집구석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생각했었지요. 그런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 문을 열어젖혔지요. 값비싼 슈트가 색깔별로 걸려 있었습니다. 승진 기념 슈트, 거래처 미팅용 슈트, 주말에 골프 갈 때 입는 캐주얼 재킷까지. 그 옆 서랍에는 시계가 3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지요. 저는 슈트를 하나씩 옷걸이째 뽑아 거실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는데 하다 보니 점점 거침없어졌습니다. 시계 3개도 서랍째 뒤집어 바닥에 쏟았지요. 값비싼 물건들이 거실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슈트 하나의 안주머니에서 종이 뭉치가 삐져나온 걸 봤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카드 영수증 다발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특급 호텔 레스토랑, 코스 요리 2사람분 45만 원, 또 다른 날짜, 다른 레스토랑 38만 원, 와인바 52만 원. 날짜가 다 다른 걸 보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 사이에는 렌탈 계약서 사본도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외제 승용차 장기 렌탈. 월 렌탈료가 적힌 칸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그 돈이 제가 아등바등 갚던 아파트 이자보다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 당신이 장사하니까 좀 더 보태. 나도 회사에서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며 200만 원씩을 더 요구했습니다. 아이 없이 둘이 사는 살림에 왜 그렇게 돈이 부족하냐고 물으면 회사 생활이 원래 돈이 많이 들어. 당신은 시장만 다니니까 그런 걸 모르지. 며 짜증을 냈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끼니를 줄여가며 그 돈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외제차 안에서 다른 여자의 웃음소리 속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지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호윤,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저는 영수증 다발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분리수거용 대형 비닐봉투 3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쑤셔 담기 시작했지요. 슈트, 시계, 넥타이, 구두, 명품 벨트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이 사람 물건이 있을 자리는 이제 없었으니까요. 봉투를 묶다가 문득 거실벽에 걸린 대형 웨딩 사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0해 전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활짝 웃고 있었지요. 그 옆에서 턱시도를 입은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저 웃음 뒤에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저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 사진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팔이 후들거렸지요. 그것을 두 손으로 들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텅 빈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해 동안 저를 짓눌러온 무언가가 그 유리와 함께 산산이 깨지는 것 같았거든요. 깨진 사진 앞에 서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로 드러난 남편의 웃는 얼굴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바친 세월, 저 사람 어머니에게 들은 모욕, 저 사람 여동생의 비아냥.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깨진 유리처럼 아무 값어치도 없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식은 물을 한 잔 마셨지요. 그러다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 저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라 마음껏 울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눈물이 슬픔을 다 씻어내고 나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지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하와이 바다 어딘가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카드로, 제 청춘 위에 세운 흥청망청이었지요. 저는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즐기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자기들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누리는 마지막 즐거움이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저장해둔 조인성의 번호를 눌렀지요.
이 시간에 전화를 받을까 싶었는데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저처럼 그 남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안 주무셨네요. 저만 못 자는 줄 알았어요. 잠이 옵니까? 이런 밤에. 눈만 감으면 그 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지요. 조인성 씨, 2 사람 돌아오는 날짜하고 정확한 귀국 항공편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가 돌아왔지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 카드 명세랑 예약 확인 메일에서 편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요? 네. 지금부터 준비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웃는 동안 저는 손 놓고 울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거요? 돈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명의로 뭘 얼마나 건드려 놨는지 제가 다 파낼 거예요. 친정엄마 돈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카드 결제 내역, 그동안 나간 생활비, 이 사람이 숨겨둔 계좌까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부 저 사람 발등에 되돌려 줄 겁니다. 제가 당한 만큼 정확히요. 전화기 너머에서 조인성이 조용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쪽 부인 카드 명세, 회사 감사부서 연락처,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지. 그거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동대문에서 20년을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물건값 떼어먹은 놈 끝까지 받아내는 건 제가 좀 하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지친 웃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든든합니다, 사모님. 저 혼자였으면 그냥 주저앉았을 겁니다. 무너지지 말아요. 우리 둘 다요. 우리가 무너지면 저 2 사람만 웃어요. 그 꼴은 못 보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목록을 적기 시작했지요. 첫 줄에 친정엄마 500만 원 마이너스 이체 내역 확보라고 썼습니다. 그 아래로 가족카드 결제 내역 전체 출력, 아파트 등기자금 출처, 서류 정리, 남편 명의로 나간 돈 추적이라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지요. 저는 목록을 다 적고 나서 그것을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었습니다. 앞으로 닷새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 뜨자마자 볼 수 있도록요.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는데 밤새 운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20해 동안 남편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지요. 이나은, 정신 차려. 이제 누구 아내로만 살지 마. 내 이름으로 싸워. 저는 거울 속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결혼하고부터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이름이었지요. 오늘부터는 이 이름의 주인이 저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기를 닦고 부엌으로 나오니 냉장고에 붙은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오늘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눈물은 어젯밤으로 끝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싸움이었지요.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하와이로 떠난 2 사람이 면세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울렸을 그 안내 문자를 저는 상상만으로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2 사람이 바다 건너에서 웃고 있는 닷새 동안
저는 눈물 대신 서류를 챙기고 계좌를 틀어막았지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가 아니라 빚과 도둑질을 파헤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창구 앞에 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냉장고에 붙여둔 목록을 몇 번이나 들여다본 터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계좌 전부 다 조회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지도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손이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봤지요.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개설되어 있는데요. 5천만 원 한도로요. 네. 작년에 개설된 거네요. 비대면으로요. 공동인증서랑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된 거라 본인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제 명의. 그런데 저는 이런 통장을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5천만 원 한도에 이미 4,7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지요. 저는 이런 거 만든 적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말하다 말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 그걸 아는 사람은 저 말고 딱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폰 인증이 자꾸 걸린다며 제 휴대폰과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둔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걸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그 신뢰를 이용해 남편은 제 명의로 5천만 원짜리 빚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또박또박 말했지요. 이 통장, 지금 당장 추가 인출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 카드 자동이체 전부 정지시켜주세요. 가족카드도요. 고객님, 가족카드 정지하시면 사용자분이 못 쓰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 사용자가 문제거든요. 직원이 하나씩 처리하는 동안 저는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의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종이가 프린터에서 주르륵 밀려 나왔지요. 인출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몇백만 원씩 여러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섞여 있었지요.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조인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인성 씨, 남편이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5천만 원짜리요. 이미 4,70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조인성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명의도용이네요. 그거 사문서 관련해서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사모님, 그 내역 절대 지우지 마시고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이미 뽑았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낯선 이름들이 몇 개 나와요. 혹시 그쪽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조사원한테 넘겨보겠습니다. 아내 쪽 계좌랑 겹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동대문 도매상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년을 한 바닥에서 굴렀으니 아는 사람이 참 많았지요. 그 중에는 제 거래처에서 일하던 후배도 있었는데 그 후배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언니, 형부가 얼마 전에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었어요. 무슨 부탁? 자기 명의로는 렌탈 계약이 좀 걸린다고 내 이름으로 차 렌탈 보증금을 잠깐만 받아달라고요. 금방 돌려준다고 해서 얼떨결에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정말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더라고요.
저는 그냥 형부가 사업하시나 보다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후배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낸 돈 일부가 후배 계좌를 거쳐 다시 특정 지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잡혔지요. 남편은 자기 돈을 숨기려고 남의 명의를 빌려 이리저리 돌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수작이었지요. 후배야, 미안한데 이 내역 좀 나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 내 명의가 이용당한 거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오히려 네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나아. 후배는 얼굴이 하얘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돈을 빼돌린 단서 2개를 손에 넣었지요. 이 싸움이 단순히 불륜을 폭로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제 돈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압류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몰랐지만 물어물어 찾아간 것이었지요. 법무사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사모님, 이거 명의도용에 재산 은닉 정황까지 있네요. 남편분이 이혼을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압류부터 걸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혼 소송 들어갈 때쯤엔 남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부 공동 재산 중에 남편분 명의로 된 게 있으면 그거랑 지금 빼돌린 돈 흐름까지 정리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다 빼돌리면 못 받습니다. 그 전에 묶어두는 게 가압류예요. 증거는 아주 잘 챙기셨어요. 법무사가 저를 보며 살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혼당한 아내가 울면서 찾아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서류를 파일별로 정리해 와서 조목조목 묶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대문에서 거래 장부 정리하던 실력으로 남편의 배신을 서류로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의도용과 사문서 관련 정황은 따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자료, 남편 회사 인사팀과 법원에 제출할 증거 목록까지 하나하나 갖춰 나갔지요. 목록이 늘어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할 일이 명확하니까 무너질 틈이 없었던 겁니다. 나흘째 하와이 현지에서 2사람이 귀국길에 오르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카드사 앱을 열어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화면에 문자가 연달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승인 거절 마이너스 잔액 부족 또는 정지 카드입니다. 1통, 2통, 3통, 4통, 5통. 하와이 면세점에서 제 명의 가족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줄줄이 거절당한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2사람이 면세점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안 긁혀 당황했을 얼굴이 눈앞에 선했으니까요. 어디 실컷 당황해봐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명품을 잔뜩 골라놓고 계산대에서 카드가 5번이나 거절당하는 모습, 뒷사람들이 힐끗거리는 시선, 2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지요. 그날 저녁 조인성이 제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사모님, 준비됐습니다. 뭐가요? 여기 남편분 회사 인사팀 공식 신고 창구 연락처랑 아내 회사 감사부서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 자료들도요. 하와이 동행 사진이랑 항공권, 카드 명세, 조사 경위서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조인성은 소파에 앉아 잠깐 저를 바라봤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모님. 네.
저는 처음에 사모님이 그냥 우시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20에 산 남편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면 보통은 다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은 닷새 만에 은행 다 막고 가압류 준비하고 증거를 이만큼 모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USB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요, 동대문에서 20년 굴렀어요. 울어서 돌아온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거 그 바닥에서 배웠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울어서 20회가 돌아오면 저는 밤새 울겠어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받아낼 걸 받아내는 수밖에요. 조인성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망설이다 물었지요. 내일 정말 공항에 나가실 겁니까? 나가야죠. 두 사람 입국 게이트 번호 확정됐어요? 오전에 알림이 왔습니다. J터미널로 들어옵니다. 오후 도착이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대형 검은색 청가방을 꺼냈지요. 그 안에 공식 제출용 서류 원본 사본과 공항에서 두 사람에게 들이밀 출력물만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항공권 영수증, 카드 명세, 마이너스 통장 내역.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씩 순서를 맞춰 정리했지요. 조인성 씨, 가방을 챙기며 저는 등 뒤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조인성이 잠깐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얼굴을 보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 떼면 안 돼요. 소리 지르는 것도 밀치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손찌검 한번 하는 순간 저 두 사람이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럼 지금까지 모은 게 다 물거품이에요. 우리는 증거로만 무너뜨려요. 저 두 사람이 자기 발로 무너지게요. 조인성이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은 청가방을 현관 옆에 세워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내일 공항에서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봤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을 막아서는 순간을요. 두 사람은 지금 비행기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겠지요. 카드가 막힌 것 말고는 자기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이튿날 오전 10시 저는 검은 청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닷새 전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조인성이 아파트 아래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올라타며 짧게 말했습니다. 가요, 인천공항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두 피해자가 심판을 준비하러 전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20회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쥐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 여보, 저기 저 사람들 우리 아는 사람들 아니야? 하와이의 햇살에 그을린 얼굴로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던 두 사람이 우리를 알아본 순간 지었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웃음이 얼어붙고 발이 땅에 붙어버린 얼굴이었지요. 그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20회 동안 저를 짓밟은 두 사람은 도망칠 곳 하나 없는 자리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 J터미널 입국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와 조인성은 게이트에서 조금 떨어진 기둥 옆에 서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자동문만 주시하고 있었지요.
조인성은 손에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어깨에 맨 검은 청가방 끈을 몇 번이나 고쳐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상하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짐 찾는데 20분쯤 걸리니까요. 조인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옆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손 떼면 안 돼요. 우리는 서류만 보여주고 두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게 두는 거예요. 압니다. 참겠습니다. 전광판에 두 사람이 탄 항공편이 수화물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스크 안에서 숨을 골랐지요.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며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희 둘만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와이 햇볕에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그을려 있었고 반팔 셔츠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차림이었지요. 그 옆에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으니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로 맞춘 듯한 캐리어 두 개를 나란히 끌고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채 다정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지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명의로 만든 5천만 원 빚과 도둑맞은 카드 내역을 손에 쥐고 저기 서 있다는 걸 남편은 꿈에도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두 사람이 우리 앞 5m, 4m, 3m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조인성이 번개처럼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도 미처 붙잡을 새가 없었지요. 조인성은 두 사람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검은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던졌지요. 여자가 먼저 조인성을 알아봤습니다.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요. 어떡해. 이유리. 조인성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갈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애들 엄마가 남편 두고 다른 남자랑 하와이에서 신혼여행이라도 갔다 오는 길이냐? 여자가 팔짱을 풀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얼굴로 조인성과 여자를 번갈아 봤지요. 그때 저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저는 20회 동안 여보라고만 부르던 그 목소리를 처음으로 낮고 차갑게 깔았습니다. 부산 출장 잘 다녀왔어? KTX 편했고? 사내 교육은 배울 게 많던가?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을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자와 저 사이를 정신없이 돌아봤지요. 이게 다 오해야. 여보, 오해라고. 이 사람은 그냥 회사 후배. 회사 후배랑 비즈니스석 나란히 앉아서 하와이를 가? 조인성이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뒤집어 두 사람 발치에 쏟아부었습니다. 사진 수십 장이 입국장 바닥을 뒤덮으며 흩어졌지요. 호텔 로비에서 껴안은 사진,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입 맞추는 사진, 공항 카운터에 나란히 선 사진. 두 사람이 자기 발밑에 흩뿌려진 자신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흩어진 사진을 밟고 남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 남색 넥타이를 손끝으로 가리켰지요.
그 넥타이. 남편이 반사적으로 넥타이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당신 생일이라고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거야. 떠나던 날 아침에 내 손으로 메어줬지. 잘 다녀오라고. 홍삼 챙겨 먹으라고. 근데 당신은 그걸 메고 저 여자랑 호텔에서 입을 맞췄더라. 저는 손을 뻗어 남편의 넥타이 매듭을 가리켰습니다. 풀어. 지금 당신 손으로. 남편이 저를 멍하니 봤습니다. 여보. 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입국장에 낮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풀기 시작했지요. 20해 아내 앞에서 도둑질과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난 자리에서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넥타이를 사르르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색 넥타이가 흩어진 사진들 위로 힘없이 떨어졌지요. 이혼해. 저는 그 넥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20해면 충분해.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가자. 이 사람들 미쳤어. 그냥 가자니까. 오빠. 그 두 글자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조인성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조인성은 손을 대지 않았지요.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또박또박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또렷하게요. 여기 계신 분들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각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남자는 아내한테 부산 출장이라 속이고 아내 명의로 5천만 원 빚을 지고 장모 돈 500만 원까지 빼돌려서 저 여자랑 하와이 밀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 여자는 두 아이 엄마고요. 이게 다 증거입니다. 사진, 항공권, 카드 명세, 전부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저 남자 좀 봐. 장모 돈까지 빼돌렸대. 애 엄마가 저러고 다녀? 당황한 남편이 여자의 손을 뿌리치며 캐리어와 쇼핑백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잠금이 덜 된 보조 캐리어가 옆으로 넘어졌지요. 동시에 손에 든 면세 쇼핑백 손잡이가 무게를 못 이기고 찢어졌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뚜껑이 벌어졌고 쇼핑백에서도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여자의 화려한 속옷들, 호텔 로고가 박힌 가운과 슬리퍼, 어메니티, 그리고 명품 매장 영수증들이 공항 한복판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지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지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빙 둘러싸고 촬영을 하고 있었지요. 여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지요. 그저 흩어진 사진과 넥타이, 쏟아진 물건들 앞에 서서 두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해 동안 저를 짓밟은 사람이 이제 온 세상 앞에서 짓밟히고 있었지요. 여보, 제발 사람들 좀. 남편이 저에게 애원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요. 당신 회사에도 이 여자 회사에도 다 갈 거야. 법원에도 가고 당신이 내 이름으로 만든 빚, 빼돌린 돈 하나도 안 빼고 다 돌려받을 거야. 각오해. 저는 조인성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조인성은 이미 정신없이 몰려든 사람들 틈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지요. 우리는 흩어진 사진도 넘어진 캐리어도 그대로 둔 채 검은 천가방만 챙겨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영상은 우리가 직접 올릴 필요도 없었지요. 이미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그 모든 걸 담고 있었으니까요. 입국장을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조인성이 낮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을 안 댄 게, 참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잘 참았어요. 정말로요. 저 두 사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입국장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우리가 뭘 더 안 해도 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질 거예요. 회사에서, 집에서, 법정에서요. 우리는 그저 증거만 제출하면 돼요. 차에 올라타 문을 닫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닷새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풀리는 것 같았지요. 조인성이 시동을 걸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던 그 자동문이 점점 작아졌지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검은 천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켜니 벌써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오늘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지요.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이 여러 개 붙어 있었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넥타이를 풀어 떨어뜨리는 남편, 바닥에 쏟아진 물건을 허둥지둥 줍는 여자. 20해 동안 저를 냄새나는 옷 장사치라 여긴 그 집안이 이제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저는 눈에 선했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망쳤어. 이혼할 거면 아파트 명의부터 아들 앞으로 넘겨. 공항 사건이 온 세상에 퍼진 다음 날 제 집 문을 두드리며 시어머니가 쏟아낸 첫마디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눈 감은 채 오히려 며느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집을 내놓으라 윽박지르는 얼굴. 그날 저는 20해 동안 저를 짓눌러온 그 집안의 마지막 민낯을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요. 받아보니 남편 직장의 상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나은 씨 되시죠? 저는 정호윤 씨 부서 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인터넷에 퍼진 공항 영상건으로 정호윤 씨가 오늘 아침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허위로 연차를 붙여서 개인 여행을 다녀온 것도 문제가 됐고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해서 사모님께 미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솔직히 부서에서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호윤 씨가 그동안 반찬이 외근이니 하면서 자리를 자주 비웠거든요. 이번 일로 그게 다 드러난 거죠. 회사 규정상 감봉이나 정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인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의 회사 감사부서에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조인성이 넘긴 자료에는 불륜 증거뿐 아니라 여자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 외근으로 처리해 놓고 실제로는 남편과 만난 근태 조작 정황,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잡아놓은 호텔 숙박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날 출근하자마자 대기 발령을 받고 감사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지요. 두 사람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떠 있었지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회사에서도 잘렸다가는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는 인터폰 소리를 껐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계속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회 동안 저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한 건 저였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 앞에서 돈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덤덤했지요. 한참을 그러다 남편은 지쳤는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번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도어록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더니 문을 열려는 시도가 몇 번이나 이어졌지요. 예전 비밀번호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배신을 앙근할 밤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둔 터였습니다. 이게 왜 안 열려? 예, 번호가 바뀌었나 봐. 애미가 번호를 바꿨나 보네. 아주 못된 것.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문을 신경질적으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듯 들어왔습니다. 시누이가 그 뒤를 따랐지요. 너 이거 사. 왜 남의 아들 앞길을 망쳐? 인터넷에 그게 다 뭐야? 우리 아들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잖아. 시어머니가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시어머니를 봤지요. 어머니, 앞길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하와이 다녀온 아드님이에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남자가 밖에서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온 세상에 까발려? 그러니까 네가 못된 년이라는 거야.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옳게, 오빠 바람 좀 피운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조용히 덮으면 될 걸. 공항에서 그 난리를 쳐서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이게 다 올케가 일을 키운 거잖아. 재판이니 뭐니 하면 우리 식구 다 오빠 편에 설 거야. 알아둬.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이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봐놓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는 얼굴들이었지요. 20회 동안 이 사람들은 늘 이랬습니다. 잘못은 제 몫, 참는 것도 제 몫, 손가락질도 제 몫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집은 아들 앞으로 넘겨.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벌어서 산 거지. 네가 뭘 했다고. 냄새나는 옷 장사나 하던 게. 이 집을 아드님 앞으로 넘기라고요? 그래. 당장 명에 넘겨. 안 그러면 재판에서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저는 잠깐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올려둔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지요. 사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20회 경험으로 훤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시누이 앞이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집 어머니 아드님이 벌어서 산 집이라고 하셨죠? 그래.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번 돈으로. 그럼 이거 보세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처를 식탁에 펼쳤습니다. 아파트 자금 출처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제 사업소득 증빙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지요. 이 집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 대출 이자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어머니 아드님 월급은 이 집에 단돈 100만 원도 안 들어왔고요.
오히려 저한테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더 가져갔죠. 그 돈 어디 썼는지 아세요? 저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특급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다발, 외제차 렌탈 계약서 사본이었지요. 다른 여자랑 호텔에서 밥 먹고 외제차 굴리는 데 썼어요. 어머니 아드님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건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 내역이었지요. 어머니 아드님이 제 명의로 몰래 5천만 원짜리 빚을 만들었어요. 제 공동인증서랑 휴대폰 인증을 도용해서요. 이건 명의도용이고 사문서 관련해서도 걸리는 문제예요. 지금 경찰 신고랑 손해배상 준비하고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가 서류를 낚아채 들여다봤지요. 이게 진짜야? 5천만 원? 진짜예요. 이 빚 저는 한 푼도 안 갚을 거예요. 다 아드님이 진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한테 하신 말씀, 이 진명에 넘기라고 윽박지른 거, 아드님 편에 서서 저를 협박한 거 전부 녹음했어요. 저는 식탁 위에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기계에 꽂혔지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미를 몰래 녹음해? 어머니가 남의 집 비밀번호 누르고 함부로 들어와서 며느리 가슴 밀치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집 내놓으라 협박하신 거예요. 이건 다 법정에서 쓸 거예요. 위증하시면 위증죄로 고발할 거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늘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서류 몇 장과 작은 녹음기 앞에서 말문이 막힌 것이었지요. 20회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기세가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의 기세가 없었지요. 두고 봐. 재판에서 다 되찾아갈 테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되찾아가세요. 법정에서요. 저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단 그 자리엔 이 서류들이랑 녹음 파일도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랑 시누이가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악담을 남기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식탁에 앉아 녹음기를 껐지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20회 동안 이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던 저였는데 오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늘 당당하게 제 집을 드나들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0회 동안 제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 이제 그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법정에서 벌어질 참이었지요. 저는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고 녹음 파일과 서류를 정식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증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사모님이 유리한 위치에 서실 겁니다. 특히 그 녹음 파일은 상대 측이 재산 은닉을 부인해도 신빙성을 크게 흔들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저는 20회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부로 드나들던 이 집, 냄새나는 옷 장사치라 무시당하며 지켜낸 이 집을 저는 절대 내주지 않을 작정이었지요. 저는 다음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힐 참이었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제 아내가 다 가져갔습니다. 법정 피고석에서 눈물까지 짜내며 그렇게 웃던 남편의 얼굴을 저는 원고석에서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재산이 없다던 그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몇 달 뒤 서류 한 장 한 장에 벗겨져 나갈 줄은 남편도 몰랐겠지요. 그날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에서 저는 20해 동안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기일날 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동대문에서 20년을 굴러도 이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던 저였지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당당하게 서기 위해 큰맘 먹고 갖춰 입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원고석에 앉아 저는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며칠 사이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지요. 그런데도 법정에서는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도 이번 일로 다 끊겼고 모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사업으로 번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이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착실한 애예요. 재산이라곤 없어요. 저 며느리가 억척스럽게 돈을 다 쥐고 있었지. 우리 아들은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지요. 맞아요. 오빠는 순진해서 다 올케한테 맡겼어요. 숨긴 재산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첫 기일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지요. 이후로 변론 기일이 몇 차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남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 측의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지요. 제 변호사가 미리 추적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후배 명의를 빌려 빼돌린 렌탈 보증금 회수 서류, 지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 내역서까지요. 남편이 재산이 없다고 한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여기저기 돈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게 서류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재산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여기 보시면 이혼을 대비해 지인 명의로 자금을 은닉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후배되는 분의 계좌를 거쳐 특정 지인 계좌로 흘러간 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서류 앞에서는 힘이 없었지요. 재산이 없다던 진술의 신빙성이 그 순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다고 했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집에 찾아와 아파트 명의를 넘기라 윽박지르던 그날의 녹음이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집은 아들 앞으로 넘겨.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벌어서 산 거지. 네가 뭘 했다고. 냄새나는 옷 장사나 하던 게. 이어서 시누이의 목소리도 나왔지요. 오빠 바람 좀 피운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재판에서 우리 식구 다 오빠 편에 설 거야.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은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시어머니가 녹음 속에서는 이 집은 아들이 벌어서 산 거니 넘기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앞뒤가 완전히 어긋난 진술이었지요.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방금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셨는데 녹음에서는 아파트가 아들이 산 것이라 말씀하셨네요.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지요. 두 사람의 증언은 그 자리에서 배척됐고 재판장은 위증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20회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집안의 기세가 녹음 파일 한 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조인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인성은 차분하게 진술했지요. 저는 아내 이유리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정호윤 씨가 하와이로 함께 출국한 것을 조사원을 통해 확인했고 두 사람이 공항 카운터에 함께 선 사진과 카드 명세, 항공권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속이고 배우자 명의의 돈까지 써가며 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조인성은 감정을 싣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흥분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법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서로의 배우자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 과정이 법정 기록에 고스란히 남았지요.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선고 기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정호윤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문제의 아파트는 원고의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기여도가 전적으로 인정되므로 지분 전부를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저는 그 판결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회 동안 지켜온 집, 냄새나는 옷 장사치라 무시당하며 지켜낸 그 집을 저는 온전히 제 것으로 지켜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만든 빚도 남편이 갚아야 할 몫으로 판결이 났지요. 같은 무렵 여자의 회사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근태 조작이 인정되어 여자는 징계해고를 당했지요. 게다가 조인성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완벽하게 패소해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직장을 잃고 위자료까지 떠안게 된 여자는 조인성에게 매달렸다고 들었지요. 하지만 조인성은 이미 두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확정한 뒤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법원 복도에서 저는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마주쳐 서로에게 위자료와 카드빚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지요. 네가 하와이 가자고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 카드빚은 네가 다 갚아. 뭐? 오빠가 다 계산했잖아. 나는 몰라. 나도 직장 잃었다고. 두 사람은 급기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복도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와이 바다에서 팔짱을 끼고 웃던 두 사람이 몇 달 만에 법원 복도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두 사람의 발 앞에 툭 던졌지요. 싸우지들 말고 이거라도 나눠 가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늘한 눈길 한 번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20회 동안 저를 짓밟은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아까웠으니까요. 며칠 뒤 아파트 명의가 완전히 정리된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친정엄마를 찾아갔지요. 엄마는 딸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지켜봐 준 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저는 봉투 하나를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지요.
남편이 종목에 넣어 불려주겠다며 빼돌린 엄마의 칠순 여행비였습니다. 엄마 돈, 이제야 돌려드려요.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봉투를 받아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지요. 돈이 대수냐? 우리 딸이 무사한 게 다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아이고, 내 새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판 내내 한 번도 울지 않던 제가 엄마 앞에서는 어린애처럼 오열했지요. 20해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바친 세월, 그 세월이 얼마나 헛되고 아팠는지 저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야 20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그 뒤로 두 사람의 소식은 동대문 상가에까지 통쾌한 가십으로 퍼졌습니다. 남편은 정직 처분 끝에 결국 회사에서 밀려났고 퇴직금마저 위자료로 가압류가 걸려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지요. 여자는 위자료와 카드빚에 사채 이자까지 감당하지 못해 어느 날 밤 짐을 싸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나은이 남편이랑 그 상간녀 아주 나락으로 갔다며? 그렇대. 이나은이 서류로 아주 탈탈 털었대. 역시 동대문에서 잔뼈 굵은 여자는 다르다니까. 상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후배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에 딱히 통쾌해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법원을 마지막으로 나오던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저를 짓누르지 않는 하늘이었지요. 남편도 시댁도 그 무거운 이름들도 이제 제 어깨에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냉장고에 붙여둔 목록을 떼어냈습니다. 첫 줄에 친정엄마 500만 원부터 마지막 줄까지 모든 항목에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지요.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이 목록은 다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새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록을 적기 시작했지요.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이나은의 인생. 20해 동안 남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제 이름을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맨 앞줄에 다시 세웠습니다. 옳게 냄새나는 옷 장사나 하는 게 뭘 안다고. 20해 전 그 말을 저에게 던진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고 저는 강남 한복판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옷 장사치라 무시당하던 그 손으로 저는 연 매출 100억 원대 쇼핑몰을 일으켰지요. 그날의 모욕이 오늘의 저를 만든 셈입니다. 이제 제 두 번째 인생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켜낸 그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그 돈을 사업 미천에 보탰지요. 동대문의 작은 도매상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게 첫걸음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원단을 만지며 익힌 눈썰미, 도매상들과 쌓아온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억척스러운 실행력이 제 무기였지요. 처음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물건을 떼어다 직접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밤늦게까지 주문을 포장했지요. 남편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바치던 그 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제 사업에 쏟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을 위해 일할 때보다 훨씬 덜 지쳤지요. 내 것을 키우는 일이었으니까요. 라이브 커머스가 뜨기 시작할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직접 옷을 소개하는 일이 처음엔 어색했지요. 그런데 동대문 야시장에서 20년 넘게 손님을 상대하며 다져진 입담이 오히려 화면 너머 사람들에게 통했습니다.
방송을 켜면 주문이 밀려들었지요. 사장님, 이 재킷 어제 완판됐어요. 추가 주문 넣을까요? 직원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고 거래처를 넓히고 라이브 커머스로 판을 키우면서 저는 3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을 두고 대표실에 앉아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날도 직원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들어 여유롭게 사인을 했지요.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20해 동안 새벽 원단시장 먼지 속에서 올려다보던 하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요. 문득 3년 전 그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침, 문을 두드리던 낯선 남자, 공항에서 흩어지던 사진들. 점심시간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인성과 만났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지요. 조인성은 그 사이 두 아이를 잘 키우며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혼과 그 뒤의 삶을 이야기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요. 사모님, 아니, 이제 이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실 줄은요. 조인성 씨야말로요. 애들 잘 크죠? 덕분에요. 그때 사모님이 손대지 말라고 증거로만 무너뜨리자고 하셨던 거,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종종 떠올립니다. 그때 제가 욱해서 사고라도 쳤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무너졌으면 저 두 사람만 좋은 일이었을 텐데요. 우리는 서로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같은 배신을 겪고 같이 싸워 이겨낸 사이. 우리 사이에는 연인 같은 감정이 아니라 전우 같은 단단한 신뢰가 있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의 안녕을 확인했습니다. 문득 저는 공항에서 남편이 풀어 바닥에 떨어뜨린 그 남색 넥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 넥타이를 미련 없이 바닥에 버려둔 채 돌아섰지요. 배신의 상징이던 그 물건을 등 뒤로 남겨두고 나오며 저는 마지막 미련까지 함께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홀가분한 기억으로만 남았지요. 퇴근길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깐 멈춰선 제 차 창밖으로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사 현장이었지요. 안전모를 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재를 나르는 남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전 남편이었지요. 정직 처분 끝에 회사에서 밀려나고 퇴직금마저 가압류당의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20해 동안 반듯한 슈트에 명품 구두를 신고 향수 냄새를 풍기던 사람이 이제 흙먼지 속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최고급 외제차 안에 앉은 저를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치켜 올리며 그 사람을 잠깐 바라봤지요. 미움도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길이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요. 저는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돌아볼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제 돈으로 산 구두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지요. 문득 3년 전 남편의 명품 구두 옆에 놓여 있던 제 낡은 지갑이 떠올랐습니다.
모서리가 다해지고 지퍼가 반쯤 나간 그 지갑을 저는 남편 구두 한 켤레값이 아까워 못 바꾸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신고 싶은 구두를 제 돈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저를 갉아먹던 그 세월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를요. 헌신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는 미련, 20회를 바치면 돌아오는 게 있을 거라는 착각. 그 미련이 저를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두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나은. 그걸 알기까지 20회가 걸렸지요. 주말이 되어 저는 오랫동안 벼르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엄마를 모시고 뒤늦은 칠순 효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지요. 목적지는 하와이였습니다. 3년 전 두 사람이 제 돈으로 밀월 여행을 갔던 바로 그곳이요. 저는 그 도시를 이제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밟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칠순 여행 가는 거예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와이를 다 가보냐. 우리 딸 덕분이지 다.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앉았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자리였지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해 저는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 펜트하우스에 엄마와 짐을 풀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발코니 아래로 펼쳐졌지요. 엄마는 그 광경에 아이처럼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바다가 이렇게 예쁘구나. 아이고, 내 새끼 덕분에 이런 걸 다 보네. 저는 발코니에 서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저 아래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지요. 3년 전 두 사람이 제 돈으로 흥청망청 놀던 이 바다를 이제 저는 제 돈으로 엄마와 함께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20회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침, 명절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저, 점심값을 아끼며 낡은 지갑을 못 버리던 저, 그리고 문을 두드리던 낯선 남자, 공항에서 흩어지던 사진들, 법정에서 벗겨지던 거짓말들, 친정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던 저,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를 짓밟으려던 사람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졌고 저는 그들이 무너뜨리려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올랐지요. 저는 와인 잔을 살짝 기울여 바다를 향해 건배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좋은데 더 많이 다녀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엄마의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20회 동안 남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제가 마침내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발코니 너머로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 갔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제 두 번째 인생을 향해 미소 지었지요. 이나은의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오롯이 제 것인 인생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지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20회 만에 처음 맡아보는 온전한 제 자신의 냄새였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이나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20회를 남편 하나 믿고 바쳤던 여자가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제 손으로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참고 견디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용기가 더 필요한 순간이 있는 법이지요. 이나은이 그러했듯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부디 봄날 같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